가진 것도 없는 년이 빨리 이혼 도장 찍어! 저는 20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나 남편의 사업을 도왔던 평범한 시장 아줌마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통보받았습니다.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말과 함께요. 넌 호적에 가족도 없는 빈털터리 고아 출신이야. 남편은 20년을 함께한 저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뺨을 때렸고 내연녀는 아줌마 비린내 난다며 코를 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시원에 쫓겨난 저. 하지만 바닥을 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 1년 후 저는 수백 명이 모인 행사장 무대에 당당히 섰습니다. 빈털터리라고 했지? 이제 내가 그 빈털터리야. 그 말을 들은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빈털터리 고아 출신 시장 아줌마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새벽 3시 가락시장의 어둠 속에서 형광등 불빛만이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20해째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몸이 되어버렸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시장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최영순이라는 사람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남편 조만석이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와 있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20해를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낯선 눈빛이었죠. 영순이 가판대 앞에 도착했을 때 조만석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인사도 없이 던져진 말에 영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 활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자기 난 진작부터 생각해왔어. 당신이랑은 더 못 살겠다고.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해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그의 밥을 짓고 시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손마디가 굳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영순이 조만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팔을 뿌리쳤습니다. 잘못? 잘못을 모르니까 문제지. 당신은 호적에 가족도 없는 보육원 출신이잖아. 20해 동안 우리 집안에 뭘 보탰어? 자식 하나 못 낳으면서. 그 말에 영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보육원 출신? 그 단어가 평생의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누군지도 모르는 부모. 37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자신. 조만석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때 낯익은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개를 들자 조만석의 뒤에서 젊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상회의 격리 직원 황수연이었죠. 그녀는 조만석의 팔짱을 끼며 영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생선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좀 씻고 다니시지. 조롱 섞인 목소리에 영수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해 동안 새벽 시장을 지킨 손이었습니다.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마디에서 비린내가 배어 있었죠. 그 손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연이 조만석에게 찰싹 달라붙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빨리 끝내고 가요.
오늘 예약해둔 데 있잖아요. 오빠. 그 호칭에 영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20회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전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잠깐, 수연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영순이 수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연은 눈을 흘기며 비켜서더니 조만석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아줌마가 나한테 왜 그래요? 무서워. 그 능청스러운 연기에 조만석이 영순을 밀어붙였습니다. 야, 건드리지 마. 수연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다 당신 탓이지.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시어머니 김말순이었습니다. 75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매서운 눈빛으로 영순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더니 대뜸 영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20회 동안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도 꼭 참아왔습니다. 새벽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고 명절이면 손이 부르트도록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영순이 뺨을 감싸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잘못을 몰라?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뭘 보탰어? 애 하나 못 낳고 친정 뒷배도 없고 내 덕분에 만석이가 얼마나 주눅들어 살았는지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만석상해가 이만큼 커진 것은 영순이 20회 동안 새벽잠을 포기하며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조만석이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차피 재산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싸워봤자 당신 손해야. 깨끗하게 도장 찍고 나가. 영수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순의 손에 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빨리 찍어. 내가 발버둥 쳐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쥔 손끝으로 20회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 달 전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시장 앞에서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었죠. 혹시 친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때 영수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사기꾼이려니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번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0회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조만석은 서류를 낚아채며 돌아섰습니다. 수연이 그의 팔에 매달려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영수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시장 입구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람들이 이미 그녀를 찾아왔다는 것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수는 차가운 시장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회였습니다. 20회 동안 새벽잠을 포기하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종이 한 장에 찍힌 도장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상실 앞에서는 슬픔마저 얼어붙는다는 것을 영수는 그날 처음 알았죠.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단정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에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4~5명은 되어 보였죠. 그 중앙에 선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과묵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최영순 씨 맞으십니까? 영수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태양그룹 부사장 서준혁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태양그룹.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영수는 멍한 표정으로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분명 사람을 잘못 찾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요? 무슨 일로요? 영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준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영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낯선 남자들을 따라가라니 무슨 사기가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서준혁의 다음 말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 달 전 저희 측에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신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달 전 분명히 그런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DNA 검사에 동의했고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죠.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이혼 소동에 휘말려 까맣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게 정말이었어요?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 결과 최영순 씨는 태양그룹 창업주 최병우 회장님의 친딸로 확인되었습니다. 친딸. 그 단어가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평생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수없이 궁금해했죠. 내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45이 되어서야 듣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서준혁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최영순 씨,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회장님께서 지난 3월 초에 별세하셨습니다. 말기 암투병 중이셨는데 최영순 씨를 만나시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별세? 그 단어가 머릿속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과 그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너무 거세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러면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뵌 거예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최영순 씨를 직접 만나 모든 것을 말씀드리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전 재산을 친딸 최영순 씨에게 상속한다고요.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 약 1,500억 원, 그리고 한성복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는 태양그룹 지분 23%입니다. 1,500억. 영수는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새벽 시장에서 푼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1,500억이라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잠깐요. 그런데 왜 지금 오신 거예요? 회장님이 3월 초에 돌아가셨으면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서준혁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최영순 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시더군요.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 사실이 알려졌다면 재산 분쟁에 휘말렸을 겁니다. 서준혁은 그것을 막기 위해 기다렸던 거죠.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복잡해질 뻔했습니다. 서준혁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와 죽음을 동시에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조만석이었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서준혁과 영순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갑게 이혼을 통보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태도가 달라져 있었죠. 저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직 이혼 확정된 거 아니잖아. 다시 얘기 좀 하자. 영수는 조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500억이라는 숫자가 그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은 거죠. 얘기할 거 없어요. 도장 찍었잖아요. 영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만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너무 급하게 한 거야. 우리 20회를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면 되겠어? 역겨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육원 출신이라고 모욕하던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영수는 조만석을 외면했습니다. 서준혁이 조만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혼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분께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검은 정장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이자 더 이상 나서지 못했죠. 서준혁이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봉투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영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직접 전해드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아직 열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서 혼자 보십시오. 영순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에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영순에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준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45년간 딸을 찾아 헤매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그 말에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고요? 버린 게 아니라? 그렇다면 왜 자신은 보육원에서 자랐던 걸까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너무 거세서 영수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500억의 유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저 봉투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순이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벽, 깔끔한 침구, 은은한 조명. 어디선가 커피 향이 풍겨왔죠.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옆에서 서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호텔로 모셨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1,500억,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정신을 잃었던 거죠. 손을 내려다보니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봉투를요. 이틀이나 주무셨습니다. 몸이 많이 지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틀이라니.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서준혁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았죠. 무슨 일 있어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서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조만석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합의 사기 취소 소송입니다. 영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조만석의 주장은 이랬죠. 영순이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 이는 사기이므로 이혼 합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 말도 안 돼요. 저도 그때 유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조만석 씨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영순 씨가 유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저희가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소송 자체가 아닙니다. 서준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고지서였습니다.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5억 원이요? 조만석 씨가 최영순 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서명을 위조해서요. 그 사업체 명의로 탈세를 한 뒤 세금 폭탄을 최영순 씨에게 넘긴 겁니다. 영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해를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몇 달은 걸릴 겁니다. 몇 달. 그 몇 달 동안 영수는 5억 원의 세금 체납자로 낙인 찍히는 거죠. 서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만석 씨가 가락시장 거래처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최영순 씨가 횡령범이라고요. 횡령범. 그 단어에 영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해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그녀였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상인들과 정을 나누고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었죠. 그런데 횡령범이라니요. 거래처들이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순 씨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와 계좌도 모두 정지되었고요. 영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1,500억의 상속녀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거죠. 유산은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만석은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조만석이었죠.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순아, 나야. 조만석의 목소리는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죠. 뭐예요? 내가 좀 급하게 굴었어. 미안해. 그런데 우리 이렇게 싸우면 서로 손해잖아. 나한테 좋은 제안이 있어.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은 제안이라니 뻔히 보였습니다. 말해봐요. 유산 절반만 줘. 750억이면 돼. 그러면 소송도 취하하고 세금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게. 소문도 바로잡고. 예상대로였습니다. 결국 돈이었죠. 조만석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이 모든 것을 벌인 겁니다. 당신이 만든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준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영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만석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영순아,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야. 안 좋게 가지 말자. 너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유산 들어오려면 몇 달은 걸릴 텐데 그동안 어떻게 버틸 건데?
협박이었습니다.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반은 안 돼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야, 최영순. 조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좋아,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더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평생 법정 드나들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서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협박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서 부사장님, 이상한 게 있어요.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조만석이 제 유산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1,500억이라는 금액도, 지분 23%라는 것도, 심지어 재단 이름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죠? 서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저도 그 점이 이상했습니다. 상속 내용은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저와 법무팀 핵심 인원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만석 씨가 어떻게 이렇게 상세히 알고 있는지 영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거죠. 조만석에게 유산 내용을 알려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건가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1,500억의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도 막히고 계좌도 정지되고 횡령범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었죠. 손에 들린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봉투. 열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죠. 영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0해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죠. 조만석. 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조만석에게 정보를 흘린 자가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 호텔에서 나온 영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20해 동안 살았던 집. 새벽마다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싸던 부엌,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으며 청소했던 거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던 안방. 그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이었죠. 현관 앞에 선 영수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다시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 놓인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여러 개. 그 안에 자신의 옷가지와 물건들이 쑤셔 넣어져 있었죠. 20회의 흔적이 쓰레기처럼 복도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무릎을 꿇고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구겨진 옷들 사이로 액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액자 유리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봉지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검은 봉지 몇 개를 들고 영수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친척도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었죠. 보육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하지만 수녀님은 지금 요양원에서 치매 투병 중이셨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영수는 싸구려 고시원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한평 남짓한 방.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 좁은 공간에 짐을 내려놓았을 때 영수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1,500억의 상속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아직 법적 절차 중이었고 당장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신용카드도 막히고 계좌도 정지되고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20해 동안 시장에서 일했으니 경험은 충분했죠. 하지만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였습니다. 아, 최영순 씨요? 죄송한데 자리가 없어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구인 중이라고 했던 곳들이 영순만 보면 태도가 달라졌죠. 세 번째 가게에서 거절당했을 때 영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가게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조만석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영순 씨 뽑으면 거래 끊겠다고. 우리 같은 작은 가게가 만석상회랑 틀어지면 장사 못해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만석이 시장 전체에 손을 쓴 거죠. 20해 동안 함께 일하며 쌓아온 인맥을 모조리 이용해서 영순을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영수는 좁은 침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을 살 돈도 없었죠. 주머니를 뒤져보니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양원이었죠. 최영순 보호자님 되시죠? 마리아 수녀님 요양비가 석 달째 밀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퇴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녀님, 어린 시절 부모 대신 자신을 키워주신 분, 보육원에서 굶주리고 외로울 때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유일한 가족이었죠. 그 수녀님이 요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얼마나 밀렸어요? 총 540만 원입니다. 540만 원. 영순에게는 10,000원도 없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영순은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끼니를 걸으며 버텼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때웠죠. 서준혁이 연락을 해왔지만 영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영순이 어디야? 나와. 시어머니 김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조만석도 보였죠.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1,500억 받으려니 고시원에서 숨어 살고 있었네.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에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가득했죠. 시어머니는 코를 찡그리며 영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더러워서 못 있겠네. 이런 데서 살다니 역시 보육원 출신은 어쩔 수 없나 봐. 그 말에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어머님,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왜 왔냐고? 돈 받으러 왔지. 1,500억 중에 500억만 줘. 그러면 봐주겠어. 500억? 조만석이 요구했던 750억에서 더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에게는 500만 원도 없었죠. 저한테 지금 돈이 없어요.
유산은 아직 법적 절차 중이에요. 거짓말. 1,500억이나 받는데 돈이 없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영순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죠. 영순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어머님 놓으세요. 500억 안 주면 가만 안 둬. 알아? 내가 그렇게 아끼는 수녀님 있지? 그 할망구 요양원에서 쫓겨나게 해줄 수도 있어. 수녀님. 그 이름이 나오자 영순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열하게 웃었죠. 요양비 밀렸다며? 내가 요양원에 전화해서 당장 내보내라고 할 수도 있어. 치매 걸린 늙은이가 길바닥에 나앉으면 어떻게 되겠어?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녀님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 그분만은 지켜야 했죠. 제발 수녀님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돈 내놔. 500억? 영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해 동안 구박받으며 살았지만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없었죠. 하지만 수녀님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유산이 정리되면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기다려줄게. 대신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500억 계약서 안 쓰면 수녀님 요양원에서 쫓아낸다. 시어머니와 조만석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영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죠.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춰 있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졌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가장 낮은 곳에 있었으니까요. 영수는 짐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봉투. 지금까지 열어볼 여유가 없었죠. 아니,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무서웠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아버지가 왜 평생 자신을 찾아 헤맸는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와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죠. 영수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체. 영순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평생 너를 찾아 헤맸지만 끝내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구나. 이 열쇠는 태양그룹 본사 지하 금고의 열쇠란다. 그 안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들어있다. 내가 왜 버려졌는지 알고 싶다면 이 열쇠로 금고를 열어라.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내 삶을 되찾으려면. 사랑한다, 내 딸. 아버지가.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라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죠. 이 작은 열쇠 하나가 모든 진실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절망에 빠져 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처절한 의지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수녀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 내가 왜 버려졌는지 알고 싶다면, 그 질문의 답은 영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은 서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죠. 전화를 받은 서준혁은 곧바로 고시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좁고 눅눅한 방을 본 서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영순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수녀님 요양비 문제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 부사장님, 저는 아직 유산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신세를 질 수 없어요. 회장님께서 남기신 비상 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따로 마련해 두신 겁니다. 최영순 씨를 위한 돈입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었다니요. 영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준혁은 영순을 도심의 한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높은 층의 스위트룸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고시원의 곰팡이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시선은 창밖이 아닌 손에 들린 열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금고 열쇠. 진실이 담겨 있다던 그 열쇠요. 서 부사장님,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금고가 어디 있어요?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지하에 회장님 전용 금고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 금고는 반드시 최영순 씨만 열어볼 수 있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영수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하지만 알아야 했죠.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아버지가 왜 45년간 자신을 찾아 헤맸는지. 그날 오후 영수는 서준혁과 함께 태양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새벽 시장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했던 자신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긴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준혁이 보안 장치를 해제하자 문이 열렸죠. 그 안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크기였지만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었습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영수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거울에서 본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죠. 이분이 누구예요? 서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이십니다. 최영순 씨의 친어머니시죠. 친어머니.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자신을 버렸을까? 수없이 상상했던 그 얼굴이 지금 손안에 있었죠.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기장에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영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11월 15일. 자신이 태어난 날이었죠. 오늘 내 딸 영순이가 태어났다. 아내는 출산 직후 합병증으로 눈을 감았다. 아이를 낳자마자 떠나버린 아내. 영순아, 아빠가 엄마 목까지 사랑해 줄게.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신 거였죠. 그리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0년 3월의 기록이었죠. 정희와 재혼했다. 영순이에게 새 엄마가 생겼다. 정희가 영순이를 잘 돌봐주겠다고 했다. 이제 안심이다. 민정희. 계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1980년 9월 2일, 영순이가 죽었다. 정희가 울면서 말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더니 새벽에 숨을 거뒀다고. 내 딸이 죽었다.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 정희가 너무 충격받아서 시신을 화장해버렸다고 했다. 유골함 하나만 남았다.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죽었다고요? 자신이 죽었다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의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 10월. 이상하다. 영순이 유골함을 안고 있으면 아무 느낌이 없다. 내 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정희의 말이 사실일까? 조사해 봐야겠다. 1981년 2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정희가 뭔가 숨기고 있다. 반드시 알아내겠다. 1985년. 5년째 찾고 있다. 전국의 보육원을 뒤지고 있다. 영순아, 어디 있니? 영순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45년간 찾아 헤맨 거였죠. 일기장 중간에 접힌 종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출생신고서와 보육원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1980년 9월 3일, 민정이라는 이름으로 한 살배기 여자아이가 지방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기록이었죠. 영수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계모 민정이가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갓난아기 자신을 보육원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은 45년간 이어져 있었죠. 1990년 11월 15일. 오늘 영순이가 11살이 되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아빠가 꼭 찾아갈게. 2000년 11월 15일. 영순이가 21살이 되었다. 예쁘게 컸겠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아빠가 미안하다. 2010년 11월 15일. 31살. 혹시 결혼은 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제발 행복하기를. 2024년 1월. 말기암 선고를 받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기 전에 반드시 영순이를 찾아야 한다. 탐정에게 다시 의뢰했다. 2024년 2월 28일.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내 딸 영순이를 찾았다. 가락시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내 딸이 맞다. 이제 곧 만날 수 있다. 45년이나 걸렸구나. 영순아, 아빠가 간다. 그것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며칠 후 세상을 떠났죠. 영순을 만나지 못한 채로요. 영순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45년. 아버지는 45년간 자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편지를 썼고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기도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영순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부러워만 했었죠. 그런데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찾아 헤맨 아버지가요. 아버지, 아버지. 영수는 울부짖었습니다. 금고실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죠. 서준혁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수는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낮고 허스키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순아, 아버지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숨을 멈추었죠.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끝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가게 됐구나. 녹음 속에서 아버지가 기침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기침이었죠. 내가 왜 버려졌는지 이제 알았을 거다. 민정이가 한 짓이다. 그 여자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내가 재산 대부분을 재단에 넘겨놔서 그 여자가 받을 건 거의 없다. 지금쯤 요양병원에서 치매로 썩어가고 있을 거다.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정이, 자신의 인생을 망친 여자.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죠. 영순아, 복수하지 않아도 된다. 내 인생을 증오에 낭비하지 마라.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내 무기가 되어줄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죠. 사랑한다, 내 딸. 다음 생에는 꼭 너를 안아보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영수는 녹음기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준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이는 현재 73세입니다. 회장님 사망 후 유류분으로 받은 소액마저 도박으로 탕진했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치매 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이미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죠.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 부사장님, 저 결심했어요.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할 거예요. 민정이한테가 아니라 조만석한테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 절대 용서 못해요. 영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45년간 흘린 눈물, 자신이 보육원에서 외롭게 보낸 시간, 20해 동안 조만석에게 착취당한 세월, 그 모든 것의 대가를 받아내겠다고 결심했죠. 아버지, 제가 해낼게요. 저를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영순의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어 있었죠. 영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마리아 수녀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최고급 요양원. 산이 보이는 VIP 병실이었죠.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정원에는 수녀님이 좋아하시던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수녀님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녀님은 치매가 깊어져 영순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눈빛이 맑았습니다. 영순아, 내가 왔구나. 수녀님의 주름진 손이 영순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에 영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네, 수녀님. 왔어요. 이제 여기서 편하게 계시면 돼요. 여기가 어디니? 이렇게 좋은 곳에 어떻게? 제가 마련했어요. 수녀님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수녀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순이 이런 곳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눈치였죠. 하지만 영순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요양원을 나서기 전 영순은 원장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만석이라는 사람과 김말순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녀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보안팀을 따로 배치할 테니까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돌아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수녀님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다음 단계는 적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서준혁의 도움으로 영수는 조만석의 사업체 재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했죠. 만석상회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서준혁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영수는 20해 동안 시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죠.
한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외상 대금이 이렇게 많이 밀렸어요? 네.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대금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당장 현금 유동성이 심각한 상황이죠. 최영순 씨가 떠난 후로 자금 관리가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회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 대금을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조만석은 영순이 빠지자마자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준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만석상회의 핵심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창고 3곳인데 임대료가 밀려서 건물주가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영순의 눈이 빛났습니다. 물류센터, 도매업의 심장이었죠. 물류센터가 없으면 상품을 보관하고 배송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잃으면 만석상회는 사실상 끝나는 거였죠. 그 물류센터,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최영순 씨 이름으로 직접 인수하면 조만석이 알아챌 겁니다. 재단 산하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그 이름으로 인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다는 거죠? 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순 씨와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영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만석은 영악한 사람이었죠.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를 채면 도망칠 터였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죠. 그렇게 해주세요. 물류센터를 인수하고 당분간은 조용히 지켜보겠어요.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영수는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부터 시작이었죠. 서준혁이 소개해준 스타일리스트의 사무실. 영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20회 동안 새벽 시장을 지킨 여자가 있었죠.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마디, 자외선에 그을린 피부, 흰머리가 섞인 단발머리. 언제나 앞치마를 두르고 비린내를 풍기던 모습이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영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눈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모님의 눈빛 정말 강하세요.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한 눈빛이라고요. 20회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이 시작되자 거울 속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를 감추는 자연스러운 염색, 피부톤을 정리하는 기초관리, 얼굴형에 맞는 세련된 커트, 그리고 고급스러운 정장이 어깨 위에 걸쳐졌죠. 이제 손을 보여주세요. 스타일리스트가 영순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20회 동안 생선을 다듬고 상자를 나르고 새벽 찬물에 씻은 손이었습니다. 이 손은 고치지 않으셔도 돼요. 스타일리스트가 말했습니다. 영순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왜요? 이렇게 거친데. 이 손이야말로 사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워해야 할 손이에요. 영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손을 비린내 난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 손은 자신이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죠. 모든 과정이 끝나고 영수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여자였죠.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깔끔한 화장, 어깨를 펴고 선 자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강해져 있었죠. 조만석. 영순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분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죠. 며칠 후
물류센터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준혁이 서류를 가져왔죠. 정상 법인 이름으로 인수 완료했습니다. 조만석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서 부사장님. 영순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들 중 어딘가에 조만석이 있을 터였습니다. 아직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요. 천천히 조여갈 거예요. 영순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너뜨리면 재미없잖아요. 조금씩 숨통을 조이다가 마지막에 모든 걸 빼앗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서준혁이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석 달 전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여자가 아니었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냉철하고 치밀한 사업가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셨다면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서준혁의 말에 영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요? 네. 회장님께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모습과 닮으셨습니다. 눈빛이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 하지만 그분의 피가 자신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 지켜보세요. 영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영수는 한성복지재단의 서류들을 검토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가락시장의 상인들, 조만석의 거래처들, 그리고 내연녀 황수연. 모든 것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했죠. 적을 무너뜨리려면 그의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약점, 두려움,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영수는 20해 동안 조만석 곁에 있었죠. 누구보다 그를 잘 알았습니다. 펜을 들고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만석의 약점, 그가 두려워하는 것,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첫 번째, 돈. 조만석은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죠. 두 번째, 체면. 시장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죠. 세 번째, 황수연. 그 여자를 위해 20해 아내를 버렸으니까요. 영수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미소였죠. 사냥감은 아직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락시장에는 제철 과일과 채소가 쏟아져 들어오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새벽부터 울려 퍼졌죠. 하지만 만석상회의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습니다. 조만석은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아니, 갑자기 왜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야? 우리가 10년 넘게 거래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 사장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물류센터 측에서 더 이상 만석상의 물건을 보관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물류센터?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다른 업체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거래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조만석은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죠. 오늘 아침에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고 있었죠. 황수연이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또 연락 왔어요. 동대문 쪽 거래처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뭐라고? 조만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수연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죠. 물류센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물건을 실어 나를 수가 없대요. 물류센터, 또 물류센터였습니다. 조만석은 이를 악물었죠.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3개의 물류센터는 만석상회의 심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보관하고 거기서 전국으로 배송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물류센터가 만석상회와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해 온 겁니다. 조만석은 직접 물류센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센터장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죠. 죄송합니다. 새 주인분께서 만석상회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새 주인? 물류센터 주인이 바뀌었다고? 네. 2달 전에 법인이 인수했습니다. 조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달 전이면 자신이 영순과 이혼한 직후였죠. 누군가가 그때부터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법인 이름이 뭐야? 정상유통이라고 합니다. 정상유통? 조만석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군가가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수는 재단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가락시장의 실시간 CCTV 영상이 떠 있었죠. 만석상의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준혁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물류센터 거래 중단 통보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석상회의 거래처 중 40%가 이미 이탈했고 나머지도 시간 문제입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며칠 후 영수는 오랜만에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20회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출근하던 곳.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길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영수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세련된 헤어스타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상인들이 영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네서야 눈이 휘둥그레졌죠. 영순 씨? 영순 씨 맞아? 네,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김 사장은 영순의 달라진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회 동안 앞치마를 두르고 생선 냄새를 풍기던 그 여자가 아니었죠. 세상에 어떻게 된 거야? 이혼하고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그랬죠. 하지만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죠. 김 사장님, 저한테 좋은 제안이 있어요. 영순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만석상회 대신 자신이 설립한 유통회사와 거래하라는 것이었죠.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마진을 5% 낮춰드릴게요. 그리고 대금은 즉시 결제로 하고 물류 지원도 해드릴게요. 김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석상회는 대금 결제가 늦기로 유명했죠. 외상이 쌓이면 석 달, 넉 달씩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즉시 결제라니요. 정말이야? 그게 가능해? 네. 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거든요. 영수는 웃었습니다. 조금이라고 했지만 1,500억의 유산은 조금이 아니었죠. 하지만 굳이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니까요. 게다가 영수는 20회 동안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조만석보다 영순을 믿는 것은 당연했죠. 좋아. 나는 영순 씨랑 할게. 그렇게 하나, 둘. 상인들이 영순의 편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회 동안 새벽마다 인사를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왔던 정이 있었죠. 상인들은 조만석이 영순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회 고생한 아내를 내연녀 때문에 쫓아낸 것. 그런 사람과 거래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죠. 일주일 만에 만석상회의 거래처 중 70%가 이탈했습니다. 남은 30%도 흔들리고 있었죠. 조만석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흑자였던 장부가 시뻘건 적자로 물들었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조만석이 사무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죠. 황수연이 겁먹은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진정을 해? 조만석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죠. 정상 유통이라는 회사를 아무리 조사해도 배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찾아갔지만 문전박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 사장님.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지셔서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내가 이 은행이랑 얼마나 오래 거래했는데.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조만석은 은행을 나서며 이를 갈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죠. 마지막으로 손을 뻗을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 어두운 골목의 사무실. 조만석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3억이요? 이자는 월 오픈입니다. 오픈이라고? 싫으시면 안 빌려드려도 됩니다. 요즘 조 사장님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조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당장 직원들 월급을 줘야 했고 거래처 외상값도 갚아야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빌릴게. 사채 서류에 도장을 찍는 조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서준혁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만석이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3억 원, 월 오픈 이자입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죠. 그 정도면 석 달 안에 바닥날 거예요. 네. 사채 이자를 감당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조만석이 잠 못 이루고 있을 터였습니다. 자신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요. 냉철한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조만석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수연은 어때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서준혁이 서류를 꺼냈죠. 조만석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궁해지니까 수연 씨에게 쓰는 돈도 줄었고 자주 다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순의 눈이 빛났습니다. 황수연. 조만석의 약점 중 하나였죠. 그 여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죠. 적이 무너질 때는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에요. 영수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만석이 절박해질수록 다음 수는 더욱 정교해져야 했습니다. 서준혁이 문 앞에서 멈추며 물었습니다. 혹시 복수가 허무하지는 않으십니까?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20해 동안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의 대가를요. 서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영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 하지만 그분의 피가 자신에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만석이 절박해질수록 영순의 다음 수는 더욱 치명적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초겨울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하나둘 걸리고 있었죠. 하지만 영순에게 연말의 설렘 따위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었으니까요.
서준혁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황수연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황수연, 조만석의 내연녀. 자신을 비린내 난다고 조롱했던 그 여자였죠. 하지만 지금 이 서류에 담긴 내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임신 중이라고요? 네. 12주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준혁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조만석이 아이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돈이 궁해지니까 아이까지 키울 여력이 없다면서요. 황수연이 거부하자 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지금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황수연은 자신의 적이었습니다. 20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가 처한 상황은 영순 자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만석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것이었으니까요. 황수연을 만나고 싶어요. 영순이 말했습니다.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영수는 한적한 카페에서 황수연을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의 모습은 반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화장은 지워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배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했죠. 자신이 쫓아낸 여자가 갑자기 만나자고 했으니까요. 영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만석이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면서요.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죠. 그게 왜요? 고소하려고요? 아니면 복수하려고요? 아니요.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안하러 왔어요. 영수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통장 사본과 아파트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착금 5억 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한 채. 아이를 낳고 새 출발을 하세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왜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영순이 말했습니다. 조만석이 저한테 한 짓들, 증거가 필요해요. 서명 위조 지시, 조세 포탈, 사기 행각. 당신이 회계 담당이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수연은 멍하니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어깨를 떨기 시작했죠. 울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기다렸죠. 유산 정보를 조만석에게 흘린 게 저예요. 영순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준혁이 그토록 찾던 정보 유출자,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죠. 자세히 말해봐요. 조만석이 시킨 거예요. 태양그룹 직원 한 명을 매수하라고요. 제가 접근해서 돈을 주고 상속 내용을 빼냈어요. 1,500억이라는 것도 지분 23%라는 것도 다 그렇게 알아낸 거예요. 영순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조만석이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황수연이 정보를 빼돌렸던 거죠. 그 정보로 저를 죽이려고 했죠. 소송 걸고 세금 폭탄 던지고 거래처에 소문 퍼뜨리고. 영순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더 숙였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저도 조만석 편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수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죠. 3년이에요. 3년을 그 사람을 믿었어요. 언젠가 결혼해주겠다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지워. 딱 그 한마디였어요. 3년 동안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영수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다른 감정도 밀려왔죠. 동병상련. 자신도 20회를 속았으니까요. 그 정보로 저를 괴롭힌 건 조만석이에요. 당신은 도구였을 뿐이고. 영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에요. 계속 조만석 편에 있을 건지 아니면 저와 함께 할 건지. 수연이 영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저도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3년 동안 저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영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이 그 손을 잡았죠. 나도 20회를 버렸어요. 우리 같이 그 남자한테 되갚아주죠. 두 여자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한때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편이 된 거였죠. 그날부터 수연은 이중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만석 곁에 있으면서 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휴대전화 녹음 앱을 켜놓고 조만석과 대화했습니다. 서명 위조를 지시하는 목소리, 세금을 빼돌리는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 거래처를 협박하는 통화. 모든 것이 녹음되었죠. 이 서류에 영순 이름으로 사인해. 예전에도 했잖아. 네, 알겠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머니 속 휴대전화에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서명 위조 지시 녹음, 조세포탈 관련 장부 사본, 허위 사업자 등록 서류. 조만석을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한 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조만석이었죠. 영순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순아, 나야. 조만석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여유롭던 기세는 사라지고 급박함이 묻어 있었죠. 뭐해요?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합의하면 안 될까? 영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야 태도를 바꾸는 거죠. 합의요? 무슨 합의요? 유산 얘기야. 300억만 줘. 300억이면 돼. 그러면 모든 소송 취하하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750억에서 500억으로 다시 300억으로. 요구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죠. 싫어요. 영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만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야, 최영순.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야. 좋게 말할 때 들어. 부탁이요? 협박 아니고요? 협박? 좋아. 그러면 협박해줄까? 조만석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부탁하던 말투가 사라지고 도끼가 서려 있었죠. 내가 그렇게 아끼는 수녀님 있지? 요양원에서 쫓아낼 수도 있어. 돈 좀 쓰면 어떻게든 돼.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억눌렀죠.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었습니다. 수녀님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가만 안 두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300억 안 주면 수녀님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치매 걸린 늙은이가 거리에서 어떻게 되겠어?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마음대로 해봐요. 대신 그 결과도 감당할 준비하시고요. 뭐? 할 말 끝났으면 끊을게요. 영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동시에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수녀님을 협박한 것, 돈을 요구한 것, 모든 것이요.
내가 판 무덤에 내가 들어갈 줄은 몰랐겠지. 영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황수연이 마지막 증거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USB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녹음 파일 수십 개, 장부 사본, 서명 위조 서류, 그리고 조만석이 영순에게 했던 협박 통화까지. 이거면 충분할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영순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영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곧 연말이었습니다. 가락시장 도매업 협회의 연말 행사가 열릴 터였죠. 수백 명의 상인과 관계자가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수연 씨, 영순이 수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한테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였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조만석을 무대 위로 끌어올릴 시간이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가락시장 도매업 협회 연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시장 인근의 대형 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상인과 관계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웅성거리는 소리, 악수를 나누는 사람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1년을 마무리하는 성대한 자리였죠. 조만석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장 앞자리에서 큰 소리치며 존재감을 뽐냈을 터였죠. 하지만 지금의 그는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업이 기울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역력했죠.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협회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올해의 공로자 시상이 이어졌죠. 그러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성복 지재단에서 전통시장 상인 복지 사업을 위해 대규모 후원을 결정해 주셨는데요.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옆 계단에서 한 여자가 올라왔죠. 단정한 정장, 세련된 헤어스타일, 당당한 걸음걸이.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조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영순이었습니다. 영순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만석의 눈도 있었죠. 공포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복 지재단 이사장 최영순입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최영순? 그 만석상의 최영순? 재단 이사장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영순이 손짓을 했습니다.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죠. 먼저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서류 이미지가 떴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었죠. 영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영순이 말을 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공식 감정 결과입니다. 스크린에 감정서가 떴습니다. 위조라는 단어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러면 누가 이 서명을 위조했을까요? 영순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이 서류에 영순 이름으로 사인해. 예전에도 했잖아.
조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죠. 고개들이 조만석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녹음은 조만석 씨가 직접 서명 위조를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영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죠. 다음은 조세포탈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장부 사본이 떴습니다. 이중 장부였죠.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석상에는 수년간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해 왔습니다. 이 장부가 그 증거입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는 수녀님 있지? 요양원에서 쫓아낼 수도 있어. 300억 안 주면 수녀님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조만석이 영순을 협박하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연회장의 탄식과 야유가 터져나왔죠. 그때 무대 옆에서 한 여자가 올라왔습니다. 황수연이었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만석상의 회계 담당이었던 황수연입니다. 방금 보신 모든 것, 서명 위조, 조세포탈 협박, 전부 조만석 씨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따랐고 이제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연회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조만석이 벌떡 일어났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으니까요. 녹음과 서류 앞에서 부정은 통하지 않았죠. 조만석이 무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지만 그는 밀치고 무대 위로 올라왔죠. 영순 앞에 선 조만석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순아.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20회잖아. 20회를 같이 살았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영순은 조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남편이었던 사람. 20회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지어주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20회요? 영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20회 동안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당신 밥 차리고 당신 사업 도우면서 살았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만석이 영순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한 번만 제발. 영순은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갑게 뿌리쳤죠. 부부요?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영순이 몸을 숙여 조만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호적에 가족도 없는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죠.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요. 영순이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만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빈털털이라고 했죠?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영순이 조만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빈털털이에요.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가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선두에 선 형사가 외쳤습니다. 조만석 씨 사문서 위조, 조세포탈,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조만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수갑이 찰칵 채워졌습니다. 안 돼. 영순아, 영순아. 조만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순은 돌아보지 않았죠. 그때 또 다른 소동이 일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이 무대로 뛰어오고 있었죠. 내 아들 나.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김말순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죠. 인연이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하지만 형사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말순 씨, 공갈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주시죠. 김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도 경찰에게 이끌려 나갔죠. 조만석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영순아, 제발, 한 번만. 영수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죠. 상인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죠. 연회장을 나온 영수는 밖에 대기하고 있던 차로 향했습니다. 서준혁이 차 문을 열어주었죠. 영순이 차에 올라타는 순간 참았던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죠. 20해의 세월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슬픔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준혁은 아무 말 없이 영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아버지. 영순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서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보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요. 영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의 불빛이 흘러갔죠. 눈물 사이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 하지만 그분이 지금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나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웠습니다. 20해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의 봄이었죠. 한성복지재단 본관 앞 정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아래 영수는 벤치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펼쳐 들고 있었죠.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45년간의 기록. 매년 자신의 생일마다 써내려간 편지들. 이제는 거의 외울 정도로 읽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영순아,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렴. 그게 진짜 행복이란다. 영수는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가 손끝에 느껴지는 것 같았죠. 2년 전 조만석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조세 포탈, 공갈 미수,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죠. 만석상에는 완전히 파산했고 그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수는 지금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면회를 다니며 초라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한때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며 구박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계모 민정이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치매가 깊어져 자신이 누구인지도 무슨 짓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죠. 영수는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죠. 그녀는 이미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요. 영수는 일기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서준혁이 걸어오고 있었죠.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찾았습니다. 서준혁이 영순 옆에 앉았습니다. 벚꽃잎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죠. 일기장 또 보고 계셨어요? 네. 볼 때마다 새로워요. 영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영순 씨. 네. 아니, 영순 씨라고 부르기가 이제 어색하네요. 영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실 건데요? 서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소재의 상자였죠. 영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죠.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하고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계절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서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영순의 곁을 지켜온 사람,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올 때 어깨를 내어준 사람, 그가 지금 청혼을 하고 있었죠.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네. 영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할게요. 서준혁이 영순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죠. 벚꽃잎이 두 사람의 주위로 흩날렸습니다. 오후에 영순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수녀님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치매가 깊어져 기억이 오락가락했지만 오늘은 눈빛이 맑았죠. 수녀님, 저예요. 영순이요. 영순이 수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녀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순아, 우리 영순이 왔구나. 그 웃음에 영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녀님은 영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죠. 우리 영순이 예뻐졌네. 얼굴이 환해졌어. 수녀님 덕분이에요. 수녀님이 키워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영순은 수녀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어린 시절 울고 있을 때 안아주시던 그 손이었습니다. 수녀님, 저 결혼해요. 결혼? 우리 영순이가? 수녀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수녀님이 영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됐다. 우리 영순이가 행복해지는구나. 하느님께 감사드려야겠네. 영순은 수녀님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평생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가족. 수녀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길에 영순은 한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배가 불룩한 임산부였죠. 황수연이었습니다. 영순 씨.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2년 전에 지친 얼굴이 아니었죠.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연 씨,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덕분에요. 아기도 건강하고 작은 가게도 잘 되고 있어요. 수연은 영순이 준 정착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아이 아버지 없이 홀로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 영순 씨 덕분이에요. 그때 손 내밀어 주시지 않았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도 수연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서로 도운 거예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때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아픔을 딛고 일어선 동지였죠. 저녁 무렵 영수는 재단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죠. 영순의 손 프로젝트 관련 서류였습니다. 영순의 손. 영순이 만든 프로그램이었죠. 시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여성 상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창업 자금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상담까지 자신처럼 버림받고 막막해하는 여성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서류를 검토하던 중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면담 신청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2년 전에 자신과 닮아 있었죠. 앉으세요. 영순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저 가락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당하고 가게도 빼앗기고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요. 영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까지 왔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영순을 바라보았죠. 정말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수는 여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20해 동안 시장에서 일하며 굳어버린 손. 하지만 그 손은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손이 되어 있었죠.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죠. 희망을 발견한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사무실을 나선 영수는 재단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영순아,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렴. 그게 진짜 행복이란다. 영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죠.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저 행복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영수는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이라고 생각했죠. 1,500억의 유산. 그것은 분명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이 진짜로 물려받은 것은 돈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영수는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준혁이 끼워준 반지. 앞으로의 모든 계절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재단 건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누군가는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겠죠. 자신처럼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사람들이. 영수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죠. 1,500억의 유산보다 값진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최영순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